내가 도쿄 외곽에 있는 명치 학원을 찾은 것은 2년 전이었다. 이 학교에는 설립자 라이샤오가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다. 내가 이 기념관을 찾았을 때는 마침 휴식 시간이었는지 두 여학생이 나란히 앉아서 경쾌하게 피아노 합주를 하고 있었다. 두 여학생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기념관 한쪽 벽에는 이 학교를 설립한 라이샤오 일가의 빛바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라이샤오 가문은 선교사로 일본에 건너와 많은 학교를 세워 교육적으로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던 명문가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이 기념관을 찾아온 목적인 라이샤오 대사의 얼굴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라이샤오. 그는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 1960년대 초 주일 미국 대사를 지냈던 뛰어난 외교관이었다. 그러나 나는 라이샤오를 정치가로서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라이샤오는 외교관으로도 유명했지만 그보다도 일본 천태종의 제3대 좌주인 엔닌의 일기를 영어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엔닌 연구로 뛰어난 학술적 업적을 남긴 역사학자로서 더욱 유명한 인물이었다. 또한 라이샤오는 엔닌의 일기를 통해 장보고란 인물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었다. 라이샤오는 장보고를 해양 상업제국의 위대한 무역왕이라고 극찬함으로써 장보고를 세계적 인물로 부상시킨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 만일 라이샤오가 없었다면 장보고는 영원히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Well, Zhang Bogo was a very unusual figure in East Asian history. There are more people like him in the West than there were in the East, because he's the closest thing you can call to a merchant prince. What obviously happened in his life was that he went to China in the early time, in his early life, and took part in the great trade that was going between China and Korea and Japan. Now, at that time, the Koreans controlled that trade mostly. And in China there, he made his fortune. And then returned to Korea, to the southwestern corner on the islands off the coast of Korea, and made his headquarters at a place called Cheonghae-jin. There he controlled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became quite wealthy and powerful with many, many people under his control in China. And then he got involved in Korean politics. And one of the candidates for the throne came to him to seek aid. He became King Shinmu. And his armies put King Shimu on the throne of Silla. And in that way he became the kingmaker and became a very important person. So that's a very unusual story for Far Eastern history. And shortly later, I think he fell. Only a few years after he'd done this, he fell out of favor with the court, and the Silla court attacked him and I think destroyed him and his empire. But for a brief time there, he was the kingmaker of the Silla period in Korea. And a figure such as you do not find in Japan or in China, I can think of no example like him. 기념관을 나와 라이샤오가 소년 시절 뛰어놀던 정원을 바라보면서 나는 새삼스럽게 장보고를 해양 상업 제국의 위대한 무역왕이라고 평가한 라이샤오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또한 장보고를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장보고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라이샤오는 내게 있어 3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탐사 여행을 떠나게 한 또 하나의 길잡이였다. 기념관을 나온 나는 그 길로 책방을 찾아갔다. 라이샤오가 쓴 엔닌의 당나라로의 여행 1어 번역본을 찾아보기 위함이었다.
그 책 속에도 저자인 라이샤오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더 이상 라이샤오가 아니라 당나라로 구법 여행을 떠났던 엔닌이라는 스님이었다. 왜냐하면 라이샤오가 장보고를 만난 것은 바로 엔닌을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엔닌,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 책을 통해 나는 엔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히에이잔의 연력사라는 절을 알게 되었다. 연력사. 이 절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일본 최고의 불교 성지다. 내가 찾아갔을 때 연력사는 많은 참배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엔닌은 출가하여 이 절을 개창한 스승 사이조 밑에서 공부했으며 또한 당나라에 들어가 구법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이 절에 주석했다. 히에이잔 연력사는 엔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최대 종파 천태종의 본산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절의 한켠에서 비문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청해진 대사 장보고 비였다. 왜 장보고의 비문이 일본 불교의 심장부 연력사에 서 있는 것일까? 나는 이 절의 총무 스님을 만나 연력사의 내력을 물어보았다. この比叡山の成り立ちといいますか、をちょっと少しお話し申し上げたと思うんですが、788年、西暦788年に最澄さんという方、最澄さんはこの比叡山の東側の麓にお生まれ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中国天台宗の教えを学んで、そして日本に持って帰ってこられて、そしてこの日本に日本天台宗という宗派を開かれたということで、最澄さんにはたくさんお弟子がおりまして、そのうちの一人の円仁さん、自覚大師さん、この方もお弟子さんの一人でありまして、やはり唐に渡られて、再び9年間以上ですね、中国にとどまられて、いろんな仏教を勉強されて、また日本に帰ってこられて、最澄さんの持ってこられた教えを一つの大きな体系として完成されたと。でその円仁さんがこの比叡山で、大成されたと教えがですね、今の比叡山の天台宗の中心の教えになっております。 총무 스님은 연력사가 보관하고 있는 엔닌의 진영을 보여주었다. 엔닌에 대한 존경심은 얼굴에 흰 마스크를 하고 흰 장갑을 낀 여승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엔닌의 진영에 합장을 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리는 모습을 통해 엔닌은 여전히 그들의 정신적 지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엔닌, 그는 794년에 태어나 864년에 입적한 일본 불교 사상 최고의 고승으로 9살에 출가하여 13살 되던 해 연력사로와 45세 당나라로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고 9년 만에 귀국, 일본 불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죽은 후 천황으로부터 자각대사란 시호를 받음으로써 대사란 칭호를 얻은 일본 최초의 스님인 것이다. 연력사와 엔닌의 깊은 인연을 알게 된 나는 히에이잔 북쪽에 있는 유오가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곳에는 엔닌이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무렵 세운 법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당나라에서 559건에 달하는 불경을 가져와 안치할 때 만든 탑이 있었다. 엔닌이 만든 법당과 탑을 보기 위해 요카와를 찾아간 나는 그러나 그곳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적산궁. 문자 그대로 붉은 신이 살고 있는 신궁. 작은 신사를 안내하는 설명문을 읽어내리는 동안 나는 강력한 의문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것은 엔닌이 중국 적산에서 신라명신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았다는 내용이었다. 신라명신. 그것은 내게 있어 낯익은 이름이 아니었던가. 엔닌이 천태종의 3대 좌주라면 엔친은 5대 좌주. 5대 좌주인 엔친 역시 바다에서 만난 신라명신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지 않았던가. 엔닌과 엔친. 이렇게 두 사람은 똑같은 신라명신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엔닌은 그 신라명신을 중국의 적산에서 만났다는 점. 그렇다면 적산이 가리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계단 위에는 붉은 빛깔의 작은 신단이 있었다. 엔닌의 수호신 적산 신라명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돌아서서 나오던 나는 석등에 또렷이 새겨져 있는 적산 대명신이란 글자를 볼 수 있었다. 있다. 나는 순간 생각했다. 무언가 분명히 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내 예감은 적중했다. 미데라의 엔친이 수호신으로 삼았던 신라명신이 장보고의 희연신일 것이라는 내 역사적 추리는 엔닌의 수호신인 적사명신의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더욱 확실해진다. 중국 적산에서 신라명신을 수호신으로 삼았다는 수수께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엔닌의 행적을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교토 박물관을 찾았다. 그곳에 엔닌이 쓴 입당구법 순례행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입당구법 순례행기는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해초의 왕오천 추국전과 더불어 세계 3대 여행기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엔닌의 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보고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풍부하다는 이유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장보고와 엔닌은 동시대 사람으로 만약 엔닌이 중국에서의 행적을 일기로 남기지 않았다면 장보고는 영원히 역사적 미궁 속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나는 엔닌이 당나라로 떠날 때 출발했던 하카다 앞 바다에 서서 엔닌의 행로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우선 당나라로 출발하기 전 엔닌이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머물렀던 하카다 근처의 다가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다가와에는 엔닌의 스승인 사이조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세웠던 신궁원이라는 절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곳에 살던 수많은 신라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천태사란 절도 남아 있었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이 절터에서는 신라 계통의 기와와 벽돌들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 아, すみません。はい。はい。ここには何があったんですか。ここで。昔ですね、はい。ここには天台寺というね天台寺。お寺があったそうです。はいそれはもうずっと何百年も昔の話です。はい、でそれは市の文化財としてですね、この頃ちょっと発掘調査しました。それは私はちょっとここに住んでるもんですから発掘している時にはちょっと見ましたけどね、大きな石がたくさん埋まってました。そうですか。はい。これですか。いいですか。これがですね、その時の天台寺のお寺の屋根瓦だったそう。屋根の瓦ですか。はい。近くですか。そうですか。はい。何十個もある感じ。いや、これが全部。 아주머니는 앞장서서 나를 안내했다. 우거진 잡초 사이에 커다란 주춧돌이 남아 있었다. 이곳에 신라인들이 세운 웅장한 절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다가와 1200년 전 이곳에 살던 신라인들은 세계의 성산을 신성시하며 이곳에서 거대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향춘 신사. 이곳은 다가와가 신라인들의 거대한 코리아타운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곳이다. 엔닌의 일기에는 엔닌이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이 신사에 들러 귀국 인사를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때가 849년 12월 2일이었다. 엔닌의 스승 사이조도 입당할 때 이 신사에 들러 바다의 안전을 빌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엔닌도 스승 사이조처럼 이곳에 들러 당나라로 가는 뱃길의 안전을 기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던 것일까? 그것은 이곳 일대에서 강력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신라인들 때문이었다. 이들의 도움 없이는 사이조도 엔닌도 당나라로 입국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무렵 신라인들은 장보고를 중심으로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당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라인들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향춘 신사가 모시고 있는 신라신 향춘명신.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퇴락한 신당 앞에는 먼지를 뒤집어쓴 한 쌍의 목상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후쿠오카 시립박물관에는 엔닌이 타고 갔던 견당선의 모형이 전시돼 있다. 엔닌은 이런 모양의 배를 타고 마침내 하카다 항을 출발했을 것이다. 이때 일본에서는 역사상 마지막 견당사가 출발했는데 엔닌은 이 일행에 합류하여 출발하는 것이다. 일기에 의하면 하카다 항에서 순풍을 기다렸으므로 배가 출항할 때는 비교적 날씨도 좋고 파도도 잠잠했을 것이다. 난 옛닌 스님이 경단선을 타고 당나라로 갈 때 그 배에 같이 탔던 신라인 통역관 김정남입니다. 일본에서 당나라로 건너가는 배에는 저와 같은 신라인 통역관이 동승하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신라인 통역관들은 이곳 일본에서 뱃사람을 구하는 일부터
당나라에 도착해서는 경당사 일행의 모든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당나라의 관공서와 교섭을 한다든지 선박의 구매와 수리, 또 웬님과 같은 스님들의 당나라 여행을 거의 전적으로 도와주는 일 등이죠. 당나라엔 나와 같은 신라인들이 바닷가와 운하변에 많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서로 협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당나라로 가는 백길은 하도 험해서 신라인 통역관이나 선원을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다의 통행을 위해서는 바로 장보고 대사의 협조가 꼭 필요했죠. 장 대사의 선단이 이미 그 바닷길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옛님 스님도 장보고 대사와 잘 알고 지내는 이곳 직구센 지방 장관이 장보고 대사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가지고 나한테 왔더군요. 장보고 대사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838년 6월 22일) 마침내 앤니는 하카다 항을 출발한다. 이 견당선에는 신라 통역관 김정남뿐 아니라 또 한 사람의 흥미로운 신라인이 타고 있었다고 앤닌 일기는 기록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도현. 바로 앤친에게 송별시를 써주었던 신라승 도현 그 사람인 것이다. 나도 앤닌처럼 똑같은 뱃길을 따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로써 나의 중국 순례 행기가 시작된 것이다. 앤닌의 일기에 의하면 848년 7월 25일 마침내 그는 당나라 제1의 무역도시인 양주에 도착한다. 내가 앤닌의 길을 따라 양주에 도착했을 때는 자욱히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다. 당시 양주는 대운하와 장강 하류의 요충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특히 국제적인 무역도시로 신라인들을 비롯해서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 등이 거주했던 중국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였다. 그러나 그는 양주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오늘의 여행 허가서인 공허물 구하지 못했던 것이다. 공허 없이는 내륙 지방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다. 따라서 앤니는 이 양주에서 수도 장안으로 간 견당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앤닌 일기는 양주에서 초주로 가는 운하에서 크고 작은 많은 선박들과 갈대를 실은 배 그리고 오리를 기르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운하변 사람들은 소금 생산과 운송, 갈대 매매어, 오리 사육 등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무렵 이 운하변에 살고 있던 신라인들도 이와 비슷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 운하에는 물건을 가득 실은 수많은 중국 배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다.收入也很高的，就是看到这个路途远的话，运价就高；路途近运价就低吧。这个运价不等，这不一样，运价不一样。反正这个交通事业，这个运输是蛮好的。 앤닌 일기에 의하면 견당사가 돌아왔을 때도 앤닌은 일본으로 귀국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고 왔던 견당선이 파손되어 타고 갈 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앤닌을 비롯한 견당사 일행은 배를 구하러 초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초주는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주울레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다.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초주에는 많은 선박들이 끊임없이 왕래하고 수운을 이용하여 갖가지 상품들이 모이고 팔려가고 있으며 소금의 판매도 이곳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르코폴로의 기록처럼 초주는 대운하와 강을 이어주는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이자 수많은 하천이 지나가는 운송의 중심지이다. 신라인들은 이 운하변을 따라 떼지어 살고 있었는데 신라인 거주 지역을 신라방이라고 했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공험도 없는 엔닌이 이곳 신라인 마을에 머물길 원하자 신라인들이 그를 선뜻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신라인들에게는 자치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84년 8월) 최추원은 중국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운하를 따라 초주에 이르렀다. 그때 최추원은 이곳 초주에 살고 있던 신라인들과 나눈 깊은 우정을 이별시로 남겼다. 엔닌 일기에 의하면 839년 3월 17일 엔닌을 비롯한 견당사 일행은 이곳에서 하룻밤 사이에 9척의 신라선과 바닷길에 익숙한 신라선원 60명을 고용할 수 있었다. 하룻밤에 9척의 배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이곳에 살고 있던 신라인들은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주에서는 옛 신라인들처럼 지금도 뱃사람들은 배를 만들고 고치고 있었다. 그 당시 신라 사람들은 운하변에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곳에서 견당사 일행은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다로 나서지만 엔닌은 구법의 일념으로 남몰래 미지의 바닷가로 도망쳐버린다. 마침내 엔닌은 미립국 범죄자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견당사 일행에서 도망친 엔닌은 이곳 연운항에서 목탄을 수송하던 신라 상인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한다. 신라 상인들은 엔닌을 이곳 바닷가에서 20여리나 떨어져 있는 신라인 마을 숙성촌으로 안내했다. 숙성촌은 바다에 면한 마을로 커다란 신라방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지금도 이곳에는 신라인들의 거주지임을 증명하는 기념비가 남아있는데 당시 이곳을 다스렸던 장보고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또한 이곳에는 당시 신라인들이 쓰던 맷돌과 같은 생활용품이 남아 전하고 있고 건물에 잔해들이 남아 있어 당시 융성했던 신라인들의 모습을 짐작해 한다.据说大概那时候呢，我们听人家讲了或者书上记载的，也就是几十个人，大部分都住在那个东边那个陶湾那个地方。在那一块，这边原来也是个山，下边全部是海。这一说追忆到以前有很长时间。 나는 이 마을의 촌장 신라인 왕량입니다. 예닌 스님은 처음 우리 마을에 왔을 때 매우 지쳐 보였어요.
또 자신이 미륵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긴장하고 있더군요. 왜냐하면 예닌 스님은 여행 허가서인 공홈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처음엔 자신을 신라인이라고 하더군요. 당나라에 사는 신라인들은 자치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신라 말을 못하니 예닌 스님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났죠. 우리 마을에선 모두 신라 말을 쓰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스님을 이 마을에 계속 머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에 당나라 관리들의 눈이 무섭거든요. 우리는 스님에게 동쪽 바다에 견당사 기국선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으니 빨리 가서 합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쪽에 사는 신라인이 배를 타고 와서 일본국 견당사의 기국선에 대해 얘기해줘서 이미 사정을 다 알고 있었죠. 우리 당나라에 사는 신라인들은 당국 내 다른 지방의 정보뿐 아니라 신라 본토에서 일어나는 일도 금방 전해 듣습니다. 우리는 백길로 서로 연결돼 있었던 거죠. 아무튼 우리 신라인이 아니었다면 예닌 스님의 미륵국제는 당나라 관원에게 체포되어 감금당했을 겁니다. 옌닌의 일기에 의하면 숙성촌 신라인들은 주로 소금 생산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은 마르코 폴로의 기록처럼 초주 시장에서 매매됐을 것이다. 咱们唐代就有船，对不对？这边就有一条大河，像这边这条河叫沿河，就从沿河到那个大运河，然后一步一步往南嘛。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방법으로 생산된 소금은 여전히 좁은 운하를 따라 내륙으로 수송된다. 예 신라인들도 이 운하를 따라 소금을 운송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실은 소금이 오늘날에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김장용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질 뿐. 앤니는 마침내 9년에 걸친 중국에서의 생활 가운데 3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머물렀던 적산에 도착하게 된다. 그때가 839년 6월 7일이었다. 앤니는 고향을 떠난 지 거의 1년 만에 도착한 적산포. 앤니는 무엇 때문에 3년이 넘는 기간을 적산포에 머물게 되는 것일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적산포 언덕 위에는 장보고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그렇다면 앤니는 장보고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곳이 구법 여행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느낀 것은 아니었을까? 앤닌 일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월 7일 정오 무렵 서북풍이 불었다. 돛을 올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오후 2시에서 4시경에 적산의 동쪽에 배를 정박했다. 산에는 절이 있는데 그 이름은 적산 법화원이다. 본래 장보고가 세운 절이다. 이곳엔 마침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답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해상 세력으로 이렇게 그런 강한 패권을 차지한 때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중국까지 와서 느끼게 되니까 되게 자긍심 같은 것도 느껴지고. 글쎄요, 장보고라는 이름은 역사적인 인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현실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냥 단편적인 지식 정도만 알려주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이곳의 신라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냥 대외 무역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은길이 고생 많이 했어요. 앤니는 그의 일기에서 적산 법화원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랫동안 장원을 가지고 있어 식량을 충당하고 있다. 1년에 500석의 곡식을 수확했다. 엔닌의 일기대로 1년에 500석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던 적산 법화원에선 규모에 걸맞는 맷돌이 아직 남아 전하고 있다. 현장 답사단을 인솔하고 온 장보고 연구의 권위자 김문경 교수를 경내에서 만난 건 행운이었다. 그래서 적산 법화원에서 1년에 2번의 법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법회에 참가했던 그 당시에 신자들이 모인 수를 보면은 250명 또는 200명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만 250명이다 하는 얘기는 이 절의 규모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이 주변에 있었던 신라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 신앙의 중심지, 첫째 그러한 게 되어지고요. 이 장보고 대사가 이 절을 세우고 이 절을 유지해 나가는 그 경비로 1년에 500석의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희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500석뿐만 아니라 500석은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소장료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땅 넓이가 상당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을 경영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장영이라는 사람과 임대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세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절이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장보고 대사가 세운 이곳 적산 법화원을 관리하는 장영이라고 합니다. 장 대사가 세운 이곳 적산 법화원은 당나라에 사는 신라인들이 정신적 구심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라의 무역선이 당나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시발점이기도 하고 당나라 사절단이 신라로 갈 적에 며칠씩 묵건하는 곳입니다. 엔닌 스님은 우리 절에서 겨울을 나면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오대산 순례를 하게 됩니다. 나와 이곳에 사는 신라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님에게 여행 허가서인 공험을 구해드렸습니다. 엔닌 스님은 참으로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엔닌 스님은 공험을 구해주셨다며 거듭 고맙다고 말을 하고 순례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실 적에도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배편도 장대사 선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의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나라 순례 여행이나 귀국은 장대사 선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공연불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덧 경내를 가득 메웠던 답사단도 사라져버리고 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텅 빈 경내에서 일본인들이 자신이 존경하는 엔닌의 순례 성지라며 일본인들이 세운 적산 법화원지라는 표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붉은 물감으로 칠한 그 글자를 본 순간 나는 문득 일본 연력사에서 본 수수께끼의 이름을 떠올렸다. 적산궁. 적산 신라 명신을 모신 적산궁 앞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문이 있지 않았던가. 중국 적산에서 엔닌은 신라 명신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나는 순간 생각했다. 엔닌은 바로 이곳 적산 법화원에서 적산이란 이름을 따온 것이다. 그의 수호신 적산 신라 명신도 바로 이곳 적산 법화원을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불국정토로 삼았던 그의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절의 한 곳에는 엔닌의 일기에 기록된 대로 이 절을 창건한 장보고의 초상이 걸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내 가슴은
평행할 수 없는 슬픔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참한 패배자로 철저하게 무시당해온 장보고가 이곳 적산법화원에서는 제당 신라인들에게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 민족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장보고가 이곳에서는 비참한 죽음에서 일어나 눈부시게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장보고를 존경했던 사람은 중국에 사는 신라인들뿐만이 아니었다. 이곳 적산법화원에서 3년 이상 머물렀던 앤니는 그의 일기에서 장보고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앤니는 마침내 붉은 산과 붉은 바다, 즉 적산포를 떠나 귀국길에 오른다. 그때가 847년 9월 2일이었다. 적산포를 떠난 앤니는 장보고가 대사로 있던 청해진을 거쳐 학가다만으로 돌아온다. 학가다만을 떠나 입당 구법 순례를 시작한 지 정확히 9년 3개월 만의 일이었던 것이다. 앤닌의 발자취를 쫓아서 함께 중국을 여행했던 나는 앤닌처럼 일본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에 앤닌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도쿄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한적한 산촌에 있는 대자사. 이 절은 앤닌이 9살 때 출가해 머리를 깎은 절이었고 귀국 후에도 잠깐 머물렀던 절이다. 밤이 무르익어가는 경내에서 나는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었다. 라이샤워. 앤닌을 위대한 세계인이라고 칭송했던 라이샤워였던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라이샤워 기념관을 찾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라이샤워야말로 나로 하여금 앤닌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를 따라 나서게 한 고마운 길잡이가 아니었던가. 주지 스님은 앤닌이 중국에서 귀국할 때 가져온 귀중한 물건을 보여주었다. その実はエンニンさんが、中国に行かれた時に持ってこられたお宝がございまして、ちょっと拝見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바로 향로였다. これでございます。これが香炉ですか？香炉でございます。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手香炉って非常に珍しいもので、日本にほとんど中国でも残ってないような非常に珍しいタイプの香炉だと言われております。エンニンさんが持ってこられたうちの、宝でございます。그리고 나서 그는 이 절의 비보를 하나 더 보여주었다. 앤닌이 스스로 직접 깎아 만든 자신의 좌상이었다. 그것을 보자 나는 어째서 그가 적산 신라명신을 수호신으로 삼았을까 하는 의문을
새삼스레 떠올리게 됐다. 적산 신라명신. 나는 적산 신라명신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앤닌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을 여행하고 방금 돌아왔다. 그 노정에서 나는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에서 앤닌이 자신의 수호신을 어째서 적산명신이라고 명명했던가 하는 이유를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산명신의 미스터리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때였다. 무심코 책을 뒤적이던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앤닌 역시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폭풍우를 만났으며 그때 붉은 옷을 입고 흰 화살을 든 신라명신이 나타나서 구해주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나는 미데라의 앤친도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신라명신이 나타나서 구해주었다는 일화를 떠올렸다. 그렇다면 앤닌과 앤친은 똑같은 종교적 체험을 했다는 뜻이 아닌가. 또한 앤닌의 수호신 적산명신과 앤친의 수호신 신라명신은 동일한 하나의 신이라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 나는 앤친의 신라명신은 장보고의 희은신이라고 확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앤닌의 수호신 적산명신도 장보고의 희은신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내 눈을 강하게 사로잡는 또 다른 문장이 있었다. 바로 앤닌의 유언이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 적산명신을 모시는 신사를 만들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이다. 이 구절을 본 순간 어쩌면 나는 비로소 적산명신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강력한 예감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적산선원으로 달려갔다. 적산선원은 교토 근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찾아가는 길은 온통 붉은 색종이와 같은 단풍이 물들어 있었다. 그 입구는 적산 대명신이라는 장명등이 밝히고 있었다. 자신이 죽더라도 적산 명신을 모셔달라는 앤닌의 유언에 따라 그 제자들이 만든 신사는 최근까지 천황의 동생이 주지를 맡을 정도로 격이 높은 곳이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적산 명신을 재물의 신으로 알고 있어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제복을 빈다는 것이었다. 기념품을 판매하는 판매대에서도 또 다른 재미있는 부적을 팔고 있었다. 닭가나무네. はい、そうですね。それで枕の下に引いていただくんです。それで1週間ぐらい、こちらに書いてありますね、ご神言を唱えて、それで寝ていただくんです。それでもう神様にお願いしたなってご自分で思われましたら、こちらに送っていただきまして、お焚き上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そしたら叶う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いただいても回回る分で回分っていうので、古い文章になります。 나는 기념품에 그려져 있는 적산 명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붉은 관복에 검은 관모를 쓴 적산 명신의 모습은 한마디로 한국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白木の方とはすごい関わりが多いって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ね。石山大明神さんの石山法華院にしても、白木の方の皇様ですか、の方の力によって守られて栄えてたようなふうには聞いておりますけれども、でそこで円仁さんも助けていただいて、随分白木の方とはご縁があったように聞いております。石山明神ですか。はい。 판매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적산 대명신의 모습은 전형적인 한국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적산 선원에서 모시고 있는 적산 대명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님에게 확인해 보았다. でなんとか船に乗りまして日本に帰る、途中にまた嵐に遭いまして、あわや難破する時にまた自覚大師様は関山明神さんどうぞ私を日本に無事返してくださいとお願いするわけです。そうすると関山明神さんが、船のへさきに現れて天空に向かって矢を放ってくれて、で波を沈めてくれ、自覚大師さん無事日本に帰ってく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故事がございます。はい。自覚大師さん帰ってこられまして随分いろんなお仕事をされましたけども、なかなか関山明神さんをお祭りしたいという気持ち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なかなかそれが実現できなくて、ご臨終に際して遺言をされたわけです。随分たくさん遺言をされたんですけども、そのうちの一つが、なんとか関山明神さんを日本の地にお祭り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だ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적산 대명신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다. 持ってますけども矢をつがえた姿はないですよね。意味はありますのであの姿だと思われます。ですから、円仁さんが向こうに行ってる時、関山法華院に行ってる時に、バックアップしてくれたスポンサーっていうのは新羅の方なんですよ。ですから関山明神さんの冠が新羅の方の冠と同じで、それは間違いないと思うんです。そのようになったんだと思います。はい。 나는 스님에게 그 적산 명신상을 보여달라고 떼를 썼다. 스님은 의외로 흔쾌히 승낙했다. 그래서 나는 명신상을 보기 위해서 신전 안으로 들어갔다. 선원 외벽에 내걸린 현판에는 판매원이 보여준 부적과 같은 보물선의 원형이 그려져 있었다. 그 보물선의 돛대에도 보자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순간 엔닌의 일기에서 장보고의 보를 보배보자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보물선의 그 보자는 바로 무역왕 장보고를 뜻하는 암시가 아닐 것인가. 나는 마침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엔닌의 수호신 적산명신을 친견하게 됐다. 자료에 나와 있던 그대로 붉은 옷에 흰 화살을 들고 있는 적산명신의 모습을 본 순간 나는 문득 장보고의 원래 이름이 궁복임을 상기했다. 궁복의 궁은 화살을 의미하는 것. 그러므로 궁복이라는 이름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적산명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것이 장보고의 희은신임을 분명히 깨달았다. 왜냐하면 엔닌은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에서 부처가 되길 꿈꾸었으며 장보고를 바다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최후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신라명신과 적산대명신으로 동시에 부활한 해신 장보고. 이제 내 역사의 추적은 다도해의 푸른 바다, 그 한가운데 어머니의 태반처럼 떠있는 완도의 작은 섬에서 해신 장보고에 대한 새로운 탐험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